그런데 이거를 보완을 시키지 못하고 전국한테 퍼진 거야. 이런 좋은 건물들 거래하는 거 같은 경우는 진짜 비밀리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출해서 한다는 자체가 연예인 지켜줘야지. 뭔가 좀 호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뉴스 정리를 대략 해보면요. 1월 둘째 주, 뭐, 일시적 이주택자를 이제 이 기한을 3년. 원래는 일시적 이주택자라고 하면 내가 투자 목적이 아니고 원래 주택이 있는데 이사의 목적이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를 받았거나 했을 때 이 사람들도 1가구 2주택으로 보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주택자일지라도 2년 안에 처분을 하면 1주택으로 의제해가지고 양도세라든가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규정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은 원래 3년이었어요. 원래. 조정지역은 2년이었는데 지역에 상관없이 다 3년으로 늘려주는 이런 거를 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크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3년으로 늘려줬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된 사람들은 뭐 이사 목적이나 상속 증여 때문에 된 사람들은 늘려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30일 출시해가지고 9억 이하 집에 대해서 연 4%대 5억 대출 이런 기사가 동아일보 기사가 있는데 포인트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근데 9억 원 이하는 처음엔 KB 시세, KB 시세는 호가 위주의 시세이고 그 다음에 KB 시세가 없으면 한국부동산원 시세, 근데 그거는 실거래 위주이고 그것도 없으면 공시지가, 그것도 없으면 감정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이렇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거는 소득 제한이 없어요. 원래 소득 제한이 있었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소득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9억 원 이하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KB 시세로 9억 원 이하라고 하면 실제 호가에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이. 근데 그래도 호가로 먼저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웬만한 서울 지역에서 3인 4평을 사신 분들은 9억을 다 넘잖아요. 사실 호가가. 만약 한다고 하면 뭐 노도강이나 강서구, 금천구 이런 데 가야지 이제 9억 이하가 좀 있죠. 아니면 경기도권이나 아니면 지방 도시들이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좀 웬만큼 나간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좀 못 받을 것 같고요. 방금 영정이가 말한 그런 지역들의 34평 또는 24평, 26평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많아도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은근히 그러면 좀 살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기사,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보면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DSR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전체 부채, 전체 소득에서 몇 프로 갚을 수 있느냐,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이거를 보는 건데 이걸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소득이 얼마 있든 상관없다는 거죠? 네, 소득도 안 보고 DSR도 안 본다라고 해서 그럼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이것도 되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또 4%대니까 4%대면 그래도 받을만 하거든요. 금리 낮을 때 같은 경우도 신용 많이 붙이고 뭐 붙이면 거의 4% 가까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5, 6%가 물론 높지만 7%, 8% 계속 더 올라갈까 봐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사실 예전 생각해보면 뭐 예전 기준금리 2%, 3% 때는 대출금리 다 5%, 6% 됐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물론 5%, 6%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주담대가 지금 7%, 8% 정도 하니까 4%대에 받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절반이니까요, 금리가.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이 그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금융위원회 이제 보도자료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게 소득 제한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청년이나 여기 보면 신혼부부들한테 또 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근데 우대 사항들이 좀 복잡하죠. 이게 뭐 어쩔 때 가점 얼마, 가점 얼마. 부부 소득이 1억이 이하냐, 1억이 넘냐 이거에 따라도 다르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기사를 보면 금리가 0.25% 또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3.5%고 여기서 포인트가 올해 2023년에 많이 올려봤자 3.75일 거다라는 뭐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제 3.75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3.75로 간 다음에 한은에서 이제 물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 더 이상 금리 안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시장에 되게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높지만 그럼 앞으로 인상을 안 한다는 거고, 인상을 안 한다는 뜻은 어느 시점에 인플레가 잡히면 내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2023년에 금리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버려야 된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금리 안 내릴 거다. 사실 뭐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환율이 되게 보호가 잘 되고 있어서 그냥 이 정도 기수에서 계속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집값 거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거품 꼈을 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을 때 그때 기준금리가 5%였거든요. 미국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로 확 내려버렸어요. 3%로 내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집값이 다시 뭐 20%씩 반등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기준금리 5%의 시대도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이랑 그때랑 좀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코로나 때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는 거죠. 사실 근데 노무현 정권 이제 처음 정권의 잘못은 아니에요. 어쨌든 시기별로 이렇게 맞물리는 게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초입까지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게
소득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의 지표를 보면 이번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PIR 지수라 그러잖아. 실소득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면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어느 때보다 많이 낀 상황이어서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금리 때문에 저는 또 괴로웠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 사실 근데 모두가 힘든 시기니까 잘만 버텨봅시다. 존버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경매. 이거 전 경매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기사만 보면 경매 낙찰률은 그냥 떨어지고 있고 근데 경매장은 굉장히 붐비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매장에 가서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들 시장을 관망하기 위해서 좀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낙찰률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시장은 되게 경매하기 재밌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청담동에 경매가 나왔어요. 청담동 6번지라고 해서 도산대로 메인에 있는 건물이 나왔어요. 이제 경매가가 한 976억에 수익률도 좋고 용적률도 800%고 976억에서 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한 4% 정도 돼요. 강남 대로변에 상업지인데 4% 나오는 건물이 없잖아요. 다 2%대잖아요, 사실. 거기다가 제가 가만 생각을 했을 때 연면적이 2,700평 되거든요. 연면적 대비해서 매매가가 싼 편이에요. 2,700평이면 굉장히 그러니까 높구나. 보통 상업지 건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 대비해가지고 땅값을 계산을 해요. 근데 테헤란로나 뭐 이런 도산대로 같은 경우는 보통 연면적 대비 4천만 원이 넘거든요. 2,700평이라고 하면 4천만 원 얼마냐? 1,000억이 넘죠. 1,100억, 1,200억 할 건데 200억 정도 싸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괜찮은 가격에 나온 거고 그게 왜 이제 연면적 기준으로 하냐면 연면적만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도 충분히 적용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좋은 건물이 왜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게 형제들끼리 상속을 받았어요. 네 형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서로 압류 걸려있고 막 손자가 걸어놨고 막 이런 그 복잡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서로 형제들끼리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영정이가 건물 정보를 보내줘서 봤는데 건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저 홍보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한번 유찰이 되면 지금 가격도 물론 좋은 가격이지만 한번 유찰이 되면 이거는 정말 꿀템 같은 느낌이 아닌가. 왠지 저는 한 번은 유찰될 것 같아요. 그럼 8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유찰되고 800억에서 지금 가격 사이에서 답이 날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되게 괜찮은 900억 미만으로만 떨어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이 상업지 2,700평 도산대로 대로변이라는 걸 봤을 때 되게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면 역전세난 시대 재직증명서 좀 봅시다. 세입자가 집주인 면접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하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세입자가 나 나갈래요 이러면 집주인이 제발 나가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전세 가격 13억인데 지금 시세가 10억이야 3억 돌려주세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빗대서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반포조차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포가 전세금이 10억 떨어졌잖아요. 그 10억을 돌려줘야 된다고. 그 10억을 현금으로 그냥 쟁기고 살면 얼마나 되겠어요. 부자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현금을 준다는 자체가 자기 스스로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사실 돌려줘야지.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어려울 거예요, 진짜. 10억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단순히 뭐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은 여기에 집을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이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람도 이걸 이제 들어와야지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다 맞물려 있어요. 대출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게 꼬여버리면 연쇄폭탄처럼 터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부동산 하락기에는 꼭 나타나는 문제긴 한데 정부에서 좀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기사는 뭐 하셔도 돼요. 빌라왕이 PD수첩에 한번 나왔어요. 빌라왕. 과거에 이제 빌라왕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빌라왕이 거의 완전 생바지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났어요. 김대성 씨라는 분이고 이분이 뭐 지체장애 3급인가 4급 때는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 바지를 쓴 건 맞아요. 근데 그 바지를 쓰면서 빌라왕 김대성 씨가 한 채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았어요. 10억에서 20억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이 1000세대니까 20억 정도. 그래서 갤러리에 명품관 가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긁고 하루에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사고 꽁돈 벌었으니까 마이바흐 타고 다니고 그냥 완전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세입자들이 볼 때는 야 그냥 졸분가 보다, 그냥 엄청난 사업가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계약을 했던 거죠. 정말 그게 난 안타까워요. 이게 실제로 이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2019년도에 PD수첩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 사건이 처음에 발단이 됐던 게 화곡동이거든요. 화곡동에서 그때 PD수첩에서 이 사건을 한번 다뤄서 그 당시에 진모 씨가 비슷한 걸로 사기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플레이어로 바꾼 거예요. 이 진모 씨에서 이 사람으로 바뀐 거죠. 빌라왕으로. 그 화곡동에서 이제 부동산 컨설팅 업자랑 공인중개사랑 이 플레이어만 바꿔가지고 계속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던 거예요. 돈 많이 벌었겠다. 1, 2년 한 게 아니라요. 몇 년 동안 했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으로 계속 했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건물도 샀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마다 자기한테 문자 오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빌라 분양 받으세요, 빌라 뭐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자가 100통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R10, R5, R20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베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이 아닌 리베이트 돈으로 더 준다. 이 R10이면 얼마 주는 거야? R10은 1000만 원. 아, 1000만 원. 그러니까 뭐 3억짜리 빌라를 팔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실 수수료를 많이 주니까 이거를 그냥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받는 게 있고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피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분양피 개념이 리베이트 같은 개념이 된 거니까 그런 비용으로 이제 넘어갔던 거고 실제로는 분양 수수료는 뭐 5% 10%하는 경우 많으니까 이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저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실제로 허그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잖아요. 허그가 보증을 해준다 그러면서 되게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가지고 TBCF를 했어요. 전세자금 보증해주겠습니다. 안전하고 믿고 맡기세요. 막 이러면 하잖아요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허그를 가가지고 하면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소유인데 어떻게 내한테 이런 거를 하냐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허그가 지금 전혀 보호를 해주고 있지 않은데 모든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이 거래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허그가 있으니까 계약하세요라고 했고 아, 허그에서 잘못을 한 거네요. PD수첩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직원들이 어차피 다 승인해주는 건데 이게 사기업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공기업이니까 막 대충대충 하고 넘어갔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허그의 함정에 좀 빠졌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검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빌라왕의 바지 사장이 구속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지로 누군가 세워놓고 자기 컨설팅 업체를 차려놓고 이렇게 한 건데 1139채 때문에 빌라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고 이렇게 헤쳐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다 싹 다 잡아다가 이번에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만 너무 상징적으로 좀 잡은 것 같은데 피해자들 보면 다 너무 어려요. 제 또래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다양한 분들 나왔거든요. 1인 가구도 나왔고 신혼부부도 나왔고 자영업자분도 나왔는데 그 등기부등본도 꼼꼼하게 봤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가입했다라고 하는 신혼부부가 피해를 봤을 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한 피해자분은 빌라가 경매에 지금 실행이 돼서 2번 유찰이 됐대요. 그래서 2억 9천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현재 2억 1천에 경매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한 8천 정도 손실이 나고 있고 본인이 그걸 매입하더라도 집주인의 부채가 한 4천 정도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본인이 떠안으면 약 1억 원 정도 이상의 손해를 보고 그 집을 사야 되니까 손이 발발 떨린다고. 이거를 이번에 일벌백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특경가법으로 처벌해서 진짜 징역 한 20년씩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요. 르메르디아 호텔 부지 서울에 산을 닮은 31층 복합시설 들어와. 이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주상복합 같이 이렇게 복합시설이 들어오려고 하고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오, 되게 모양이 근데 이 설계대로 될까? 이렇게 하면 건축비가 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저기에 이제 오피스, 주거, 호텔 뭐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가 원래 이제 리츠칼튼 호텔에서 르메르디앙으로 바뀌고 사실 실제로 여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버닝썬 사건. 버닝썬 사건이 여기. 또 그 시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호텔 경영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이제 호텔이 아닌 이제 이렇게 시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처음에는 그냥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성이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웰스 어드바이저라는 회사랑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멋지게 만든다고 하는데 13만 제곱미터네요. 연면적이. 대지 3,300평에 연면적 4만 평의 건물을. 야, 4만 평이면 뭐 축구장 몇 개를 이렇게 넣어도 되는. 그리고 이제 스포츠 경향 연예 기사에서 나오는데 비 김태희 서초동 빌딩 수백억 손실 기록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B 씨가 청담동에 건물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태희 씨가 역삼동에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그 건물을 팔고 강남역에 있는 건물을 사게 된 거죠. 920억에. 그래서 대출 450억 받았고 약 현금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매입하게 됐고요. 매각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연예인들 건물 같은 경우는 매각 주관사에서 굉장히 시크릿하게 매물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올 초부터 사실 매각 진행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소문들과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언론화되고 이슈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920억짜리를 1,400억을 판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걸로 작년 초부터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아, 비싸면 안 팔리겠지.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도 진행이 되게 많이 됐었고 최근까지도 사실 BC 건물이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수 의향이 붙었다는 거죠. 진행이 됐다는 거. 네.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임대 수익과 공실률을 감안하면 500억도 안 되는 건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뭐든지 단순하게 사실 수익률과 이걸로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500억이라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들고 500억은 좀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피셜이고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정보 중에 하나는 1200억의 오퍼가 들어왔는데 거절하셨더라고요. 자기는 1250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거절을 하셨다라고 하고 시장에서도 사실 1200억에 매입하면 되게 괜찮은 금액이다 라고 저희가 평가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정정이
영정이랑 어저께 이걸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투자 실패 사례라고 보거든요. 손해를 보고 팔지는 않겠지만 여기 워낙 위치가 좋고 주변에 또 강남역 여기는 뭐 서초동이긴 하지만 여기 대로변에 건너편에 보면 거기도 막 평당 뭐 7억이니 7억 5천이니 8억이니 이렇게 거래가 실제로 땅이 좋으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손해 권리는 절대 없는데 현금이 500억이 들어갔고 실제로 지금 20억씩 1년에 까먹으면서 뭐 실제로 20억을 까먹는지 얼마를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산지 2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매각을 했을 때 양도세랑 뭐 이것저것 다 감안하면 아 이건 정말 실패한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도 너무 큰 시기여서 지금 보통 기회비용을 보면 8% 정도 보거든요. 8% 이하의 것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무위험으로 8%씩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기가 좀 잘못 맞물려서 근데 이거 사실 매입하는 시기에는 금리가 이렇게 될지 예상은 못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호가보다 엄청 싸게 샀어요. 이게 원래 1000억에 딜이 들어왔던 건물인데 920억으로 잘 깎아서 사셨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00억에 지금 당장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후로 한 120억, 130억 남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계산했을 때 500억을 투자해서 2년 안에 120억을 남기면 수익률이 한 12%인데 이게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해서 형이랑 토론을 좀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니까 근데 지금 사실 상황으로 볼 때는 12%짜리 투자는 안 하죠. 더 좋은 걸 해야 되는 건데 또 2021년에 투자한 걸 감안했을 때는 11%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빨리 매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된 투자를 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거래를 해준 업자분이 이 정도면 다시 한번 팔아보시죠 약간 이렇게 내놓은 것 같긴 한데 수수료가 엄청나잖아 이게 팔면. 그런데 이거를 보안을 지키지 못하고 전국한테 퍼진 거야. 기사로 나와버리고. 실제로 되게 이런 좋은 건물들 거래하는 거 같은 경우는 진짜 비밀리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출해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납득이 안 가더라고. 연예인 지켜줘야지. 이건 너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언론에 많이 나와서 이 건물의 이미지가 좀 소진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얼마를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250억에 산다 했을 때 뭔가 좀 호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raining, it's raining 뭐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영정이가 설명을 해줬고 잘 팔리기를 기원하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 명동인데 저랑 영정이랑 예전에 명동 이제 상권 촬영 가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가서 너무 심각해서 공실률이 뭐 50%였잖아. 당시에 저희가 영동 촬영을 3번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좀 잘 될 때 한 번 했었고 작살나고 2번을 했는데 갔을 때 너무 을씨년스러워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명동이 이제 중국인 관광객 안 오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완전 폭망했구나. 그때 건물주들이 너무 부자여서 버틴다 했는데 실제 못 버틴 건물주들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기사는 명동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기사인가요? 회복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그 기준을 이제 커피점의 매출액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명동이 이제 1위.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2021년이 코로나 한창이었고 22년은 좀 거리두기 해제하는 수순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기사만 보면 2021년에 커피 매출액이 높았던 서울 상권에서 1등이 명동이 2021년에 160억, 2020년에는 240억.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네요. 강남역을 아예 밀려났는데? 강남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한테 밀렸구나. 늘어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의도역도 늘어났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대 상권도 좀 요즘에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상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태원에 가거나 홍대 가거나 아니면 저기 그 명동 가거나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이태원을 가기가 좀 그러니까 홍대나 명동으로 많이 오게 돼서 홍대 상권도 그런 점에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명동 상권에 대해서 커피 이제 매출로 이거를 상권이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좀 살아나고 있구나. 근데 이게 관광객이 들어와서라기보다는 거리두기 해제 효과 때문에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 또 이제 기사 밑단에 보면 강남역이 2021년에 주점 매출액이 55억이었는데 2022년에 160억 3배가 늘었어요. 강남역은 사실 관광객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상권인데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3배가 늘었고 명동만 회복된 게 아니고 거리두기 자체가 해제가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상권이 활성화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명동 같은 경우 외국인 포커싱이 많아서 관광 특구다 보니까 거기가 살아나면 아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아졌다. 제가 이제 명동 가서 느낀 건데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들. 와 근데 강남역이 3배가 늘었다. 주점 매출이 55억에서 2022년에 3배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충격적인 수치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직장인 또 12시 회식. 전에 끝나고 막 네, 거리두기 제한이 끝나고, 풀리면서 네. 그 효과가 바로 반영된 거죠. 야, 그럼 강남역에서 주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2021년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겠네요. 3분의 1 토막이 나왔으니까 다 적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바닥 쳤을 때 들어간 분들이 지금 권리금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갔던 분들이 오히려 신논현역 같은 경우 많이 안 올랐잖아요. 신논현역 같은 경우 직장인 상권이니까 거리두기가 있어도 사람들이 다 쓰는데 강남역은 사실 아침 상권까지 이어지는 데라 어린애들이 놀러 오는 데라 가지고 영도이가 잘 알잖아. 그것도 이제 뭐 몸 흔들고 이제. 네. 아니, 그래서 홍대도 보면 3배 올랐잖아요. MZ 세대여서 아 영정이가 MZ 세대구나. 아니
여기는 이제 안 MZ 맞으시고 시대, G세대, MZ 세대. 네, 오늘 기사는 요 정도로 더 뭐 기사들이 많지만 그래도 뭐 중요했던 기사들 그리고 저희가 말하고 싶었던 것도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 저희는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곧 이제 명절이니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